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포스트휴먼 테크놀로지, 효돌, 리얼돌,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좀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반려종으로서의 기술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 그리고 휴머니즘 사상 속에서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포스트 휴머니즘과 기술, 그리고 효돌, 리얼돌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순서대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술 없이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고, 사실 제 주변에만 봐도 간단히 그냥 이름을 붙여도 수백 가지의 다른 기술에 둘러싸여서 그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스마트폰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은 63%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잠잘 때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잔다. 그리고 66%가 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노모포비아라는 신종 언어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포비아, 노모포비아, 노모바일 폰 포비아. 예, 그리고 과학 철학자들 중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extended mind theory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폰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의 정신의 어떤 연장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이렇게 아침에 폰을 두고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사실 상당히 불안하고 얼마 안 나왔으면 다시 집에 가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를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퀸 그룹의 노래 중에 I'm in love with my car라는, 나는 내 차와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아마 퀸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예, 그래서 자동차는 토크백 하지 않는다, 나한테. 내 여자친구와 달리, 자동차는 토크백 하지 않고, 그렇다 하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2008년에 영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은, 3%의 응답자가, 와이프보다는 차를 선택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50%가 자기 와이프보다 차를 더 사랑한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70%는 자신의 건강보다 차를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했고요. 또 대부분의 남성이 평생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이름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자기가 평생 가졌던 자동차의 이름과 네임과 브랜드는 다 기억을 한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차를 너무 사랑해서 고급 아파트 안에 차를 같이 모시고 사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왜 남자들이 이렇게 차를 사랑하냐?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요.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 가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나 해러웨이라는 페미니스트 에스테틱스 학자 겸 철학자는 반려종 선언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기면서 거기서 인간과 개를 반려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려견, 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반려견은, 그러니까 그 개가 나한테 어떤 반려동물이다, 반려동물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반려종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나한테 반려종이듯이 내가 개한테 반려종인 그런 이제 공동적인 의미의 컴패니언 스피시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한 10,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인간과 개가 공진화했다 라는 겁니다. 인간과 개는 침을 섞고 세균을 섞고 그러면서 같이 공진화한 존재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인간과 개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이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과 개는 수백 가지 이상의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군견 같은 게 있고요. 경찰이 키우는 개가 있고, 사람을 구조하는 개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일을 하는 그런 종류의 개들이 정말 이렇게 그 리스트를 보면은 놀랄 정도로 정말 개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를 키우다 보면은 개 주인과 개가
공동으로 만들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만드는 과정을 아마 조금씩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개를 키우다 보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과 개는 따로따로의 존재가 아니라 반려종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요 세 가지 관계가 기술에 있어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사람과 기술은 공진화했고 또 인간과 기술은 지금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기술이 바뀌고 사람도 변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반려종으로 보자라는 것이고요. 인간과 기술이 공진화했다. 뭐 사람이 오랫동안 하여튼 그 원시 돌도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을 만들어 왔다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한 250만 년 전부터 아주 원시적인 도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게 쭉 이제 진화를 복잡한 형태로 진화를 하다가 한 3만 년 정도 전부터, 3, 4만 년 정도 전부터 아주 복잡한 기술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이제 간단한 도끼를 사용을 했고,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요 그 시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말이 생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언어다라고 많이 이제 특히 철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언어는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글은 한참 있다가 나오고요. 처음에 인간이 쓴 게 도끼라든지 이런 도구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상당히 그 다목적적인 도구도 이용을 합니다. 근데 뭐 도구를 가장 잘 썼던 인간종은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한 2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에 나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대략 한 3만 5천 년, 4만 년 전쯤에 이 인간이 사용하는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돌, 뼈, 사슴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도구를 만들고요. 바늘, 로프, 그물, 램프, 악기, 무기, 활, 창, 낚시, 도구, 은신처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도구들이 확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에른스트 카비라는 철학자는 기술은 인간의 몸의 연장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19세기 철학자입니다. 손, 이빨, 팔 이런 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기술들이 다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요. 갈고리, 그릇, 창, 칼, 노삽, 괭이 이런 것들이 다 인간 몸의 어떤 종류의 연장, 변형이다 라 그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철도는 인간 순환계의 연장이고, 정신은 신경계의 연장이고, 언어는 이제 정신작용의 연장이다. 언어와 같은 기술은. 그리고 20세기에 이제 마샬 맥클루한 같은 미디어 학자가 TV와 컴퓨터와 같은 미디어가 대뇌와 신경계의 연장이다 라는 얘기를 언더스탠딩 미디어에서 했는데요. 이 사람의 언더스탠딩 미디어의 부제가 An Extension of Man, 인간의 연장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뭐 이걸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고는 인간이 도구를 발전시키면서 진화를 했다라는 데는 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이 복잡한 도구의 진화를 가져왔던 어떤 굉장히 큰 추동력이었다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거꾸로의 관계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구가 인간을 만든 이런 관계도 있느냐. 근데 이게 좀 이제 증명되기 힘든 가설이었었는데요. 최근에 2010년에 호모 에렉투스의 손가락뼈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뼈에서 중수골이라는 저 빨갛게 동그라미한 그 부위가 있음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중수골이라는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라는 그 뼈가 어떤 뼈냐면은 손가락과 손목을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뼈고요. 이게 다른 영장류에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종류의 뼈인데, 다시 얘기해서 인간 진화에서 상당히 오랜 어떤 시점에서 그 진화 압력, 선택압이라고 흔히 부르는 셀렉션 프레셔가 도구를 잘 잡는 쪽으로 인간의 손을 진화시켰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다시 얘기하자면 인간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손, 인간이 손 힘은 별로 없거든요. 침팬지라든지 이런 동물에 비해서도 손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뭐 어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자유롭게 타고 다니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인간은 손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를 잡고 던졌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그런 영장류에 의해서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도구를 잘 다루는 그 인간 손의 진화가 결국은 그 도구가 그걸 가져온 그 하나의 증거가 이게 될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최근에 하나 또 다른 그 연구 중에 하나는 인간의 언어 습득, 언어가 발전한데도 아마 도구가 영향을 줬을 거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에 관계하는 뇌 부위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 관계하는 뇌 부위를 조사해 보니까 저 초록색 영역,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초록색 영역이 상당히 공통 영역이 많더라 하는 것이 나오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어떤 말, 언어, 사고, 이런 것들에 그 도구가 영향을 줬을 것 같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술만 인간 진화를 가져오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안경이 한 600년 전에 발명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안경이 발명되기 전의 기록을 보면은 근시가 굉장히 드문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5%가 안 됐던 인구에. 그리고 그 전에 인간을 보면은 호모사피엔스 이럴 때 인간을 보면은 사실 근시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이 나쁘다는 것은 생존에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눈이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기록을 보면은 근시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다. 인구의 물론 아주 작은 사람들이 앓고 있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시가 얼마일까요? 지금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근시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젊은 애들 중에 20대 정도의 애들 중에 가장 근시 비율이 높은 도시가 서울인데요. 물론 대도시는 다 높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 95%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 근시예요. 다 근시인데 이게 600년 사이에 진화적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600년이면 20세대인데요. 20세대 동안 뭐 근시가 좀 살아남는데 괜찮다 그래도 5%에서 95%까지 확장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건 안과 의사들이 설명을 해야 될 상당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마치 전염병처럼 근시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보통 두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하나는 인공조명입니다. 우리가 인공조명 아래서 더 오래 있는 애들을 조사해보면 근시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홍콩에서 자란 애들과 호주에서 자란 애들을 조사해보면 호주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홍콩은 이제 8, 90%가 됩니다. 하나는 인공조명이고 두 번째는 안경입니다. 근시가 더 이상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경을 끼면 교정이 되는데 부모들이 근시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그냥 대수롭지 않습니다. 눈 나빠? 나 안경 끼면 되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인공조명과 안경이라는 이 두 가지 기술이 근시를 5%대에서 95%. 인간의 대부분은 지금 눈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 진화를 이런 형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 사상 속에서의 기술을. 프란시스 베이컨이 쓴 유토피아 소설 새로운 아틀란티스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집이라는 연구기관이 나오죠. 그 이상적인 아주 그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과학기술이 사회를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때 보고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마치 전화와 같은 기술도 이 나라에선 있고요. 벤살렘 왕국에선 있고, 잠수함도 있고, 뭐 굉장히 큰, 거의 염소만큼 큰 닭도 있고요. 아니면 식물이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게 하는 뭐 이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베이컨은 이렇게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실험과학이다라고 하면서 실험과학, 실험의 어떤 중요성, 그걸 통한 기술 진보를 강조를 합니다. 자연의 비밀도 제 스스로 진행되도록 방임했을 때보다 인간의 기술로 조작을 가했을 때 그 정체가 훨씬 더 잘 드러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과학적 발견들은 언젠가는 실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용이 우리가 말한 방법대로 했을 때 그 방법은 함께 모여서 협동으로 실험을 하는 그런 방식대로 했을 때 이 발견들이 갑자기 이제 그 발견의 실용성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낙관론이 지배를 했습니다.
기술의 발견은 결국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고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낙관론들이 지배를 했는데요. 뭐 혜택을 얻는 이런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극단으로 이제 살상 무기에서도 일어납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조그마한 화포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점점점 모습을 변해서 총이 됩니다. 점점점 몇백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총이 되고, 총의 정점은 후장식 소총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해서 화약을 넣고 총알을 넣고 해서 쏘는 이런 소총이 됐다가 19세기 말엽의 후반기에 기관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관총은 아예 이제 수십 발의 총알을 거의 1분에 수십 발의 총알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총이 만들어지고, 그 처칠이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참여했던 아프리카의 전투에서 영국군과 아프리카 병사 60명이 수단 병사 10,000명을 상대해서 이겼던, 그러니까 10,000명을 살해했던 60명이 10,000명을 살해했던 그 유명한 전투에서 사용된 기관총이 이 게틀링 기관총입니다. 게틀링 기관총을 만들었던 발명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인간의 목숨을 구할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유럽의 그 병사들이 아프리카 이런 데 식민 전쟁을 하면서 너무 참혹하게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목격을 하면서 이 기관총을 만들면은 유럽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60명이 10,000명을 죽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얘가 유럽 전장에도 도입이 됩니다. 도입이 돼서 실제로 이제 이 기관총이 유럽 병사들을 서로 죽고 죽이는데, 젊은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데 이용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점점 엄청나게 많은 1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관총 때문인데요. 이게 도입이 됐지만 옛날식 전쟁에 익숙한 사령관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앞에서 그냥 돌격 앞으로 이걸 외치고,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서 뛰어가다가 다 맞아 죽었죠. 2차 세계대전이 되면은 기관총을 피하는 방법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가면은 얘를 상당히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런 때 병사들은 다 낮은 포복을 해갖고 기관총인데까지 가서 뭐 이런.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휴머니스트적인 관점을 가진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술은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기관총이 중립적인데 인간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관총을 잘 사용을 할까? 그 일본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본도는 사람을 베기에 아주 적합하게 진화한 칼입니다. 그거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인간을 베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는 아주 적합한 칼인데, 그럼 일본도 가지고 일본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과일을 깎을 수 있나? 일본도 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기술을 볼 때,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기술은 중립적인데, 인간이 잘 사용하면 좋은 기술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나쁜 기술이 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술은 잘 사용하기 아주 어려운 기술이 있어요. 어떤 기술은 그냥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은 기술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 연구를 해봐야지 안다. 경험적으로 역사를 들여다보고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휴머니즘의 반작용으로 엔티 휴머니즘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엔티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봤던 철학자가 하이데거입니다. 뭐 라인강의 댐 사례는 유명하죠. 댐이 놓이기 전에는 라인강을 인간이 수십 가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다. 근데 댐이 놓인 다음부터는 그냥 재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 건가 라는 하나의 방식으로만 라인강과 관계를 맺게 됐다. 그래서 기술의 본질은 게슈텔이다. 게슈텔은 기술이 인간과 자연세계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게 한다. 기술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특정한 방식으로 다루게 하고, 그래서 뭐 하이데거의 이런 기술론을 의지로서의 기술관이다. 어떤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의지를 행사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
하이데거는 나중에 말년에 이 기술의 독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시골에 오두막집을 짓고 시를 읊으면서 이제 말년을 보내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도 하는데요. 기술 비관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데거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게슈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 기술이 있는데 안경, 아까 얘기한 안경도 게슈텔인가? 네, 하이데거는 안경을 자신의 기술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네,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기술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은 정말 안 좋은 기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은 그렇지 않은 기술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과 기술로 넘어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3명을 다룰 텐데요. 시몽동, 라트루, 스티글러. 좀 이론적인 얘기들을 그냥 간단히 하기 위해서 시몽동의 핵심은 저는 기술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아니라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어떤 것이다. 인간 사이에 들어오면서 관계를 복잡하게 한다. 기술의 수준이 고도화하면서 점점 더 상호 협력적인 연결망을 구축을 한다든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새로운 방식으로 매개한다라는 것이 이제 시몽동의 기술 철학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몽동에서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발명가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명가를 만든다라고 해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뭐 인간은 뭐냐? 기술이 인간을 만든다면은 인간은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그 사례로 에드워드 리라는 이제 컴퓨터공학자가 코이볼루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는 이제 꽤 유명한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램 세계에서 꽤 알려진 그런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흔히 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딱 앉아서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엔지니어가 다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냐? 아이디어를 잡고 좀 쓰다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거는 GitHub에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가지고 오고 또 쓰다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 또 GitHub에서 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는 게 실제 자기 같은 엔지니어들이 코딩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 자체가 나의 힘을 빌려서 나라는 엔지니어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코드가 점점 나를 통해서 완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몽동이 얘기한 거는 이 정도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브루노 라트루는 기술과 같은 비인간을 행위자로서 인간과 대칭적으로 보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기술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인간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존재다. 인간 따로 기술 따로가 아니라 인간 기술의 콜렉티브,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하자. 내게 어떤 테크니시티, 기술성이 있다면은 기술에도 그만큼의 휴머니티, 인간성이 들어있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라트루가 제시한 여러 가지 사례가 이제 흥미로운 게 많은데요. 사람이 손에 권총을 쥐는 순간에 총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빚을 받으러 갔는데 내 주머니에 총이 들어있다면은 나는 그 총을 사실은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협박을 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갔지만은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바뀌고 총도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요. 비행기가 나는 것이냐 파일럿이 나는 것이냐 다 틀렸다고 봅니다. 비행기도 혼자서 날 수 없고 파일럿도 혼자서 날 수 없습니다. 나는 것은 비행기와 파일럿의 결합체가 난다. 그리고 그 과속방지턱 같은 걸 만들면은 속도를 안 줄이던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는데 이웃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기 차가 망가질까 봐 걱정을 해서 속도를 줄인다라는 것이 그냥 갖다 서스펜션이 망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저런 종류의 기술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하고 바꾸고 심지어 강제하고 우리가 모르는 채로 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뭐 스티글러 마지막입니다.
은행 강도 출신의 뭐 철학자이고 잘 알려져 있는 얘기죠. 데리다의 제자입니다. 스티글러는 뭐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기술을 버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없다. 사실 버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거 봅니다. 기술은 파르마콘이다. 파마콘은 이제 독이자 약이다. 새로운 경제 원리와 기술을 이용한 어떤 저항. 그렇다고 기술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저항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플랫폼 같은 것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라트로도 22년에 타계했고, 스티글러도 20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타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포스트 휴먼 테크놀로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은 인간 기술의 관계에서 어떤 집합체, 양상불,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앙상블,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특종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요. 이 관계 속에서 인간과 기술을 모두 만들어진다. 인간은 오토포이에틱한 존재가 아니라 심포이에틱한 공동생성되는 존재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 이미 수많은 기술이 존재하고 이런 기술은 인간관계를 낳고 사라지게 하고 변형시키고 증폭하고 환원하고 오염시키고 순수하게 만들고 하는 숱한 기능들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인간과 기술 사이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기술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공유가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그런 것들은. 근데 또 다른 기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용이 되거나 공유가 됩니다. 근데 소수에게 의미 있는 기술 중에 다수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와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트로가 쓴 판도라의 희망이라는 책에 보고는 마지막 챕터에 그 우상 파괴자 자간나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간나트라는 어떤 인도 힌두교에서 그 전설적인 인물이 우상을 파괴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살리그람이라고 그러는 어떤 신성한 돌을 믿고 있었는데 자간나트가 가서 그 돌을 번쩍 들어서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하나의 돌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마을 사람들은 기겁을 하죠. 왜냐면 신주처럼 모셨던 그 돌을 와서 파괴를 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그 일화를 해석하면서 자간나트가 파괴한 게 실제로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돌인가? 돌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그 돌을 중심으로 맺어졌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한 것이다. 예, 우리 장승 같은 걸 보고는 장승은 하나의 나무가 아닙니다. 예, 관계를 만든 그 마을의 관계를 만들었던 어떤 존재죠. 저 미신이다. 잘라버리고 한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장승이 만들었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이다. 예, 내게 중요한 관계가 당신에게는 안 중요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당신에게 중요한 관계가 나한테는 안 중요한 관계가 있을 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어떤 제국주의식이 아니라 너는 미신이고 내가 하는 게 과학이다. 너는 비합리적이고 내가 하는 게 합리적인 철학이다. 라는 식으로 내 관점을 강요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좀 훨씬 더 유용한 어떤 의미 있는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연구한 하나의 사례가 효돌인데요. 효돌은 그 스튜디오 컬처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반려 로봇입니다. 그 로봇으로 칭해졌지만 사실은 초기 모델은 로봇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약간 반응하는 인형 정도입니다. 간단한 메시지, 간단한 작동과 음성 동작,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고 자기가 쫑알쫑알 얘기합니다. 뭐 할머니 일어날 시간이에요. 할머니 이부자리게 해주세요. 체조할 시간이에요. 물 마실 시간이에요. 보약 드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노인들의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이제 노인들한테 물어보고는 예쁜 우리 아들이지 손자지 라고 얘기해요. 같이 사는 애가 있다. 그래서 난 외롭지 않다. 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심지어 막 이 할머니들이 손자가 찾아오면은 이 효돌한테 너무 잘하는 것을 일부러 감춥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잠깐 왔다 가는 손자보다 이 효돌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인데, 이 효돌한테 너무 열심히 잘하고 이러면은 가족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 왜 저 인형을 가지고 왜 저러냐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서, 그 애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오면 일부러 좀
효돌한테 냉담한 척 한다든지 그러고,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이 회사나 지자체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갖고 간다 그럴까 봐. 예, 이게 그냥 사기는 꽤 비싼 거고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거를 이제 사용 기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회수해갖고 가겠다라는 전화일까봐 이렇게 그런 데서 전화가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효돌 2.0이 나와서 이건 1.0이고요. AI를 장착을 했습니다. 챗 GPT를 장착을 해서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하는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할머니들이 얘한테 이제 용돈을 주고 옷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치장을 해주고 침대를 만들어주고 유모차를 해주고 또 얘가 이제 다리가 좀 짧아요. 그래갖고 우리 애 불쌍하다, 다리가 왜 이렇게 짧냐, 다리 좀 길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주고. 옛날 할머니들은 사실 재봉 실력이 꽤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애가 이제 다리가 늘어난 애고, 가운데 있는 애는 이제 용돈을 꽂고 있는 그런 경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때때 옷을 입고 한복을 만들어준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보면은 할머니의 어떤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이 나을 수 있는 우울증, 이것들을 상당히 완화하는,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들은 우리가 보고는 인형인데, 쟤는 인간이 아닌데, 인형인데, 어떻게 인형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그러냐. 그리고 쟤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대화를 하지만, 옛날 모델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게, 이게 뭐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라고 아마 접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만들어주는 관계성을 무시한 그런 방식의 접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리얼돌입니다. 리얼돌은 효돌과 굉장히 달라요. 효돌은 생각만 하면 막 사랑스럽고, 막 이러는데, 리얼돌은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하면 막 혐오스럽고, 막 혐오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막 이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 젠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낳았던 그런 그 기술이 리얼돌입니다. 리얼돌을 반대했던 주로 여성들은 사람을 형상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대상화다. 찬성 쪽은 주로 남성들은 사람의 형상을 한 자위규구에 불과하다. 반대는 이제 성범죄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규제를 해야 된다. 찬성 쪽은 오히려 범죄를 감소시킨다. 이거는 그 범죄의 차원이 아니라 성적 기본권의 차원이다. 반대는 문화적인 타락이다. 찬성은 개인적인 사용인데 왜 뭐라 그러냐. 반대는 리얼돌을 이용하는 것은 매추이나 강간과 유사하다. 찬성은 실제 인간이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시비냐. 반대는 암울한 미래를 상징한다. 찬성은 앞으로 로봇섹스가 일반화될 텐데 그것의 중간 단계 정도로 봐야 된다. 반대는 이제 남성의 전유물이다. 찬성은 리얼돌이 여성이 쓰기에 좀 무겁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지. 다른 이유, 성적인 어떤 특별한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는 게 20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0kg면 들기 굉장히 힘든 이런 무게죠. 이런 논쟁에서 사실 좀 잊혀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누가 어떤 용도로 리얼돌을 사용하는가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충분히 축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루어진 몇몇 경험적인 연구들을 보고는 아이돌레이터라고 부르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리얼돌을 섹스 이외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인데요. 뭐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다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용도가 많습니다.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데이브 캣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한 것을 보고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t's true that Theodore and Elena 둘 다 리얼돌인데요. wouldn't exist without me. 그들은 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But without them, I'd be much more reduced individual. 나는 훨씬 더 축소된,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훨씬 더 축소된 인간이었을 거다. So I owe them quite a lot.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유튜버가 리얼돌을 사용하는 혼자 사는 남성 유튜버가 자기의 그 일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리얼돌은 누구에게는 반려인형이고 소중한 가족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가족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올렸는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 달린 댓글이 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하고 쓰건 남성이 쓰건 간에 정말 잘 살면 좋겠다. 정말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존재가 만들어내는 어떤 관계성, 이런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관점을 인공지능에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어떤 하나의 기술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대상, 혹은 초지능 같은 경우는 어떤 슈퍼파워를 생각하는데, 이제 관계적 관점에서 보는 인공지능은 비인간 행위자로 볼 수 있고, 일종의 어셈블리지로 볼 수가 있다. 인공지능이 편향이 있다. 비민주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 많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인공지능의 특성이 relationally emergent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창발된다,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비판하는 분들은 윤리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엄격하게 만들어서 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FACCT라든지 AI for People이라든지 이런 윤리 가이드라인, 최근에 저희 쪽 학생이 한번 조사했는데 윤리 가이드라인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이드라인들이. 예, 그래서 뭐 기술이나 개발자를 규제해야 된다, 무엇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ethics in action이 훨씬 중요하다. 실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이렇게 불확실하고 모호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ethics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인간, 비인간 복합체에 의한 협치, 뭐 이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례로 많이 제시가 되는 게 컴파스입니다. 미국에서 개발돼서 실제로 수행됐던, 이걸 보고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리고 심지어 백인은 전과가 있고 흑인은 전과가 없지만 백인은 그냥 풀려나고, 왜냐하면 위험도가 낮게 평가가 돼서 로우 리스크 3으로 평가되고요. 흑인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위험도가 10으로 평가돼서 7년의 징역을 선고를 받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것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점점 요즘 더 많은 사법 처리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가로 판단을 합니다. 덜 위험한 사람은 감옥에 오래 가둘 필요가 없다. 이게 최근에 이제 영미권에서 사법적 정의의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범죄를 한 번 저질러서 온 사람이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옛날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왜?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그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를 보면은 그 그룹의 위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험성을 상당히 과학적으로 따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백인은 풀려났고 흑인은 리스크 스코어 10을 받아갖고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스 같은 인공지능은 편견이 있다라고 평가가 됐고, 또 비판도 많이 일었던 것입니다. 예, 물론 이 논쟁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온갖 통계학자들이 다 개입을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그랬는데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회사 입장도 그렇고요.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컴파스라는 인공지능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대개 3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두 번째 알고리즘, 세 번째 휴먼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컴파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인구 비율로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이미 흑인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백인보다. 그걸 가지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알고리즘은 어떤 질문을 수감자에게 던지느냐, 그리고 그 질문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얼마나 두느냐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네가 살던 지역의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예를 들어 강력범죄가 일어났냐, 너희 형제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약으로 구속된 적이 있느냐,
고등학교 때 폭행 사건에 한 번이라도 가담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인데요. 이거를 사용하는 가석방 결정권자나 판사들이 여기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참고 자료로만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의존을 합니다. 거의 1호 결정이 컴파스가 내린 대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인공지능에 훨씬 더 많은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인간의 결정이 오토메이팅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예술을 창조하는가? 오늘 이제 예술 관련된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요. 뭐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 어비어스라는 팀이 만든 그 프로그램 에드먼드 벨라미의 이제 포트레이트를 그렸는데 얘가 한 1,000만 원 정도 팔리겠다. 크리스트의 경매에 나왔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5억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데요. 겐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서명이 있는데 그 서명을 확대한 것이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가 그린 서명이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확대를 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사례죠. 제이슨 앨런이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 시어터라는 작품이 그 디지털 아트 부분에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니 사진전에서 보리스 엘다크젠이 만든 수도니미아 위기역이라는 사진이 1등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달리2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시대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은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디퓨전 방식을 거치는데요. 뭐 겐은 2개의 제너레이터를 경쟁시켜서 한쪽이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AI가 이길 때까지 계속 경쟁을 시키는, 그래서 그 경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지다가 인간의 얼굴 만들어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만들어내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인간의 얼굴이랑 비슷한 걸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기기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경기 종료가 그게 이제 학습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겐으로 만든 인간의 얼굴 2016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인간의 얼굴이고 18년에 만들었던 벨라미의 초상입니다. 겐을 조금 변형한 게 캔인데요. 크리에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인데 요 캔은 겐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2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예술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그래서 예술이다라는 것을 달성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다로 판별이 되면 져요. 인공지능의 생성자가 지는 거고, 2번째는 기존 스타일에서 벗어나 있는가 아닌가를 봅니다. 그래서 벗어나 있다라고 해야만 이깁니다. 안 벗어나 있으면 지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A 플러스 X를 달성해야만 인공지능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식으로 보면 이렇게 예술의 범주가 점선으로 크게 있고요. 그러니까 예술 밖이 되면 안 되고 예술 안이 돼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스타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임프레셔니즘, 뭐 큐비스트, 르네상스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를 만들어도 집니다. 기존의 스타일에서는 또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요 점들, 파란색 점들을 만족하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인공지능이 이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 연구팀이 사람들한테 평가를 하게 합니다. 뭐랑 비교를 했냐면은 아트페어에 나온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과 2개를 놓고 평가를 시켰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슷합니다. 평가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뭐 다 비슷하게 창의적이고 어느 게 사람이 그리고 어느 게 인공지능이 그렸는지도 잘 구별을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서 연구팀은 캔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평가하고 사람에 의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캔은 창의적인, 창조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캔은 뭘 만들지만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못한다. 스스로. 내가 10개를 만들었으면 10개 중에 뭐가 제일 낫다. 이런 거 평가할 수 없다. 라는 거죠. 또 기존 스타일처럼 피카소가 했듯이 기존 스타일을 무시하고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여는 이런 거 못한다. 인공지능은.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 다 가르친 것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형용모순, 옥시모론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논쟁을 분석을 하면서 포스트 휴먼 테크놀로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단 왜 인간 대 인공지능을 자꾸 나누냐 하는 겁니다. 예. 비행기가 나는 거냐, 파일럿이 나는 거냐. 어느 하나가 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탄 파일럿이 같이 나는 거다. 라는 겁니다. 비행기와 파일럿의 결합체가. 왜 창의성을 자꾸 인간에게만 국한을 시키냐. 인간 예술가에게만 국한을 시키냐. 예술이라는 거는 정말 그 동굴벽화의 시절부터 도구, 재료, 인간, 이런 것의 합체입니다. 예, 그런 것의 하이브리드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도구나 재료 없이 예술가 뭘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학자들도 그렇죠. 기기 없이 과학자가 무슨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뭐 인간과 인공지능이 같이 창조한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인공지능 예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싸한 반응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반응이 마치 그 사진이나 미디어 아트 이런 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나왔던 반응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예술이 나왔다고 회화나 사진이 없어질 거냐? 절대 아니다. 인공지능은 예술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니치 정도의 예술을 형성할 거다. 지금보다 예술 생태계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지점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기술처럼 인공지능도 팔마콘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예술 때문에 혜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위험에 노출되고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이나 그 밑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위협에 처하는 사람들은 일러스트레이터들입니다. 한 컷의 그림을 그려갖고 10만 원, 20만 원에 팔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크게 위협에 노출돼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나 가버넌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 항상 이들의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를 보는 관점은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인과 노예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고 봅니다. 인간이 주인이고 기계는 노예다. 혹은 거꾸로 지금은 기계의 주인이 됐고 기계가 주인이 됐고 인간은 노예나 불과하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 반려종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그 권병준 작가의 그 작업이 로봇 작업이 사실 이 관점과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로봇을 만들었는데, 권명준 작가가 이 로봇을 만들어서 전시하기로 한 계기로 자신의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이 그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왔을 때 진보건 보수건 다 할 거 없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 사람들 받으면 안 된다. 라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럴 정도로 한국 사회가 폐쇄적인가. 라는 것에 정말 놀랬고, 그래서 뭔가 진짜 그 예멘 난민보다도 훨씬 더 낯선 존재를 만들어서 그 존재로 하여금 우리한테 손을 내밀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자신의 예술이다. 그 얘기하면서 재밌는 게 자신의 로봇은 항상 망가진다는 겁니다. 예, 모터를 100개 이상을 쓰는데 그 모터가 다 자기가 다 만든 것들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망가져도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치면 되기 때문에. 예, 로봇이 안 망가지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망가지고 전시를 하다가도 망가지고 그럼 자기가 가갖고 또 그걸 고치고 하는 인간과 기술 사이에 어떤 내가 예술가가 완벽한 기술을 만들고 그것을 지배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그 로봇과 함께 공존하는 이런 철학을 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반려종으로서 포스트 휴먼 테크놀로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기술 인간은 굉장히 오랜 공진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었고요. 기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도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인간과 기술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인간은 반려종으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기술을 배제하는 것 모두 반려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인간 사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인간이 기술 사회에 들어갔을 때 거꾸로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 관계의 복잡성, 의외성, 비단일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기술을 더 이상 어떤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라고 이해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은 스티글러가 얘기했듯이 팔마콘입니다. 약이자 동시에 독이고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되는 것 같지만
다른 문제를 또 놨습니다. 독 같은 다른 문제를 놨고요. 하나의 골칫거리를 낳는 것 같았는데, 독을 만드는 것 같았는데, 엉뚱하게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 따로, 기술 따로가 아니라 인간 기술에 항상 콜렉티브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기술을 이렇게 이해할 때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어떤 자율적인 그런 로봇에 대한 거버넌스가 저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